안녕하십니까.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최근에 외신들도 그와 관련해서 보도를 많이 냈었고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두 가지 종류의 외신 보도들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상 4월 말 5월 초 사이에 평상시 같다면 황금 연휴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잘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를 남긴 그런 시기였는데, 방역 당국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10일로 집권 3년차를 문재인 대통령이 맞았죠. 한 달 전에 4월 15일에 여당의 총선 압승이 있었고 유례없는 압승이었죠. 그리고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 방역 성공에 대한 어떤 평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집권 3년 차에 71%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역시 유례없는 그런 성적으로 탄탄한 그 후반기를 남기고 있었죠. 당연히 외신들도 그와 관련해서 보도를 많이 하면서 특히 그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그 특별 연설 내용에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자신감이 넘쳐 있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AP통신 같은 경우에 대북 정책에서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 그리고 홍콩신보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국이 이끌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다시 말해서 야심찬 대통령의 구상이 자세하게 이제 보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바로 비슷한 시점에 서울 이태원동에 위치한 몇몇 유흥가에서는 방역 그리고 거리두기 캠페인 이런 것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비말이 날리는 그런 좁은 공간 안에서 수백 명이 엉켜서 한마디로 황금 연휴를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감염의 새로운 근원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찬사와 주목을 받던 한국의 방역은 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당연히 외신들도 관련 소식들을 전하겠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 18일 이후로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 사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방역에 성공적인 그런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은 가장 그 바이러스가 창궐한 나라로 인식이 됐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에 우리가 엄청난 시간과 희생과 노력을 필요로 했었죠. 그래서 결국 다시 우리가 방역 선진국의 찬사를 듣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사건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11일 저녁 6시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의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4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서울에서만 59명이죠. 그러니까 전체 규모의 93%에 해당하는데, 서울에 있는 유흥가니까 서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당연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경기 21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짧은 시간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 짧은 시간에 전국에서 그 클럽으로 모여들었는가? 그거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성소수자들이 많이 찾는 클럽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무래도 성소수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에 있는 일부 장소로 모이게 된 것이 아마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3개월 전 2월 달 대구 신천지 교회, 그 다음에 5월 들어서 서울 이태원 유흥가, 두 가지가 또 역시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죠. 소위 말해서 성 그리고 속, 그 사이에서 바이러스는 성역과 유흥가를 가리지 않죠. 2월 8일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31번 확진자로 부르는 그 경우가 확인이 되면서 결국 신앙생활과 이들의 그 종교활동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이 됐었죠. 그 이후 실제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했었던 그 처절한 방역 전쟁이 벌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간의 사투 끝에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를 결국 우리가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표준 모델도
만들어냈고 그랬던 우리였는데 이번에는 성이 아니고 세속의 유혹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국민 복원 의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상 두 번째 패배를 당한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거울 삼아서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 맹목적인 신앙 앞에서 이성을 내팽개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중세시대 때에도 큰 전염병이 돌았죠.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당시에 기도를 통해서 극복을 한다는 이유로 좁은 공간에서 성당에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는 더 전파가 되고 결국 그런 무지로 멸망한 것이 중세였죠. 그리고 중세가 무너지고 등장한 과도기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가 흔히 근세 혹은 근대라고 부르는 시기, 그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있죠. 물욕,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 우리가 이제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죠. 뭔가를 갖고 싶은 욕심. 그런 것들이 과거 성스러운 시대에서는 죄악시 되었던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도 위선이었죠. 물론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는 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의 방점을 찍고 무언가 감춰지고 이런 역사이지 인간이 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세 시대의 인간은 어떻고 근대 인간은 어떻고,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중세나 근대나 심지어 과거 원시 시대에도 인간은 똑같습니다. 다만 상황이 다르고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랄까, 그리고 그 시대의 방점을 찍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게 다른 것뿐이고 인간이 달라지는 건 없죠. 중세 시대에도 물욕은 있었습니다. 다만 종교의 이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물욕은 죄악시하고 일부분 극소수의 사람들만 물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 중세였던 것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악시하던 그 물욕, 소유욕,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복권시킨 것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의 탄생은 바로 근대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하고요. 그러면서 그 자본주의자들이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근대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가 신의 영역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언젠가는 간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사상적으로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탐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제국주의죠. 집단적인 탐욕으로 똘똘 뭉친 국가에 대한 지배, 이것이 제국주의였는데 그 제국주의 정신이 결국은 멸망한 것이 1차, 2차 세계대전, 이 세계 양대 대전 이었죠. 결국 이성을 내팽개친 중세가 무지로 멸망했다면은 끝없는 물욕 앞에서 이성의 눈을 가린 근대의 정신은 20세기 들어서 양대 대전과 함께 탐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교훈은 너무 빨리 잊혀지죠. 아니면은 두 역사가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원은 우리 눈앞에서 원인이라고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원은 우리 눈앞에 있으면 직선으로 보이죠. 지구가 평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과거의 교훈은 우리한테 전혀 교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는 똑같은 과오를 아주 짧은 시간에 똑같이 경험을 한 겁니다. 중세의 그 신앙의 이름으로 무지를 경험을 했고 근대의 자본주의의 이름으로 탐욕을 경험을 했고 우리는 2월에 5월에 똑같이 한 번씩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의 교훈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교과서를 위한, 다시 말해서 교육 이데올로기를 위한 프레이밍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성스러움이나 상스러움이나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인간의 문화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구세주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구세주의 역할이 과거에는 신에서 그 다음엔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신이 구세주 역할을 하던 시기에서 돈이 구세주 역할을 하는 시기로 인간의 원죄인 욕망을 구제해 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의 등장은 인간의 물욕을 복권시킨, 과거에는 죄악시 해왔던 물욕을 떳떳하게 취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고 복권을 시킨,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였는데 자본주의 정신은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충만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활성화라는 또는 경기 침체를 막는다는
그런 구실이라면은 자본주의의 이름으로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에도 사람들이 밀집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유흥가의 화려한 조명도 밤새도록 켜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경기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돈의 구세주 역할입니다. 그건 마치 구원의 목적이라면은 전염병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통성 기도를 아주 밀집된 공간에서 비말이 날아다니는 그 좁은 공간에서 외치듯이 말이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단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이태원의 상황이 신천지 상황만큼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현재 녹화일 기준으로 12일까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죠. 과거 2월 18일 그 31번 확진자가 나온 다음 그 이후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은 확진자 발생 추이가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월 18일 31번 확진자가 나온 다음 날 19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7명에서 하루 만에 5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러니까는 20일이죠.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21일 신규 확진자는 22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반면에 이번 이태원의 상황을 한번 우리 볼까요? 5월 7일 소위 용인 66번 확진자가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이 확인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일 날 확인이 됐고 그 다음 날 8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명이었습니다. 갑자기 늘었죠. 그 다음 날 9일 18명이 됐어요. 살짝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0일 34명으로 늘었죠.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2월 달에 그 증가 추이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1일 35명 증가 그 다음 12일 27명 증가 이렇게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는 일단 저는 물론 방역 전문가도 아니고 그 의학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이 변화, 추이 이것만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것뿐이고 정확한 전문가적 진단은 아니라는 것은 물론 모두 다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태원 관련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역시 그 용인 66번 우리 아까 처음 5월 7일 확인이 됐던 그 확진자의 그 피감염 경로 다시 말해서 누구로부터 감염이 됐을까 이 경로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의 이 선두적이고 선진적인 방역 실적은 전 세계 방역 당국의 기준이 됐죠. 선두적이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먼저 위기를 경험을 했고 먼저 극복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진적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사이에 효과적이고 그러면서도 민주적인 그런 방역 모델을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역시 선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두적이고 선진적인 두 가지 이유로 한국의 모델이 전 세계 표준 모델이다. 한국의 경험이 한번 참고 삼을 좋은 경험이 된다. 이런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경우가 그런 경우고요. 지금 5월이면은 다른 많은 피해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등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조금씩 격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스페인의 경우는 5월 11일부터 유흥업소의 야외에 한해서 영업이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10명 이하의 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상점이 영업이 시작이 됐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가 허용이 됩니다. 프랑스 경우 전 국민이 격리 상태에 놓여 있던 다시 말해서 이동 제한 조치라고 흔히 우리나라에서 부르죠. 그것이 해제가 됩니다. 여전히 이제 신규 확진자 하향 곡선이 좀 더딘. 근데 더딘다는 표현보다도 아직 하향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도 5월부터 앞으로 시간 제한이 없는 그런 운동이 허용이 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동 제한 해제 조치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빨리 풀릴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가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이 그 한국의 이번 돌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수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 이동 제한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은 각국 정부들이 다시 제한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있었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제 몇 가지 다시 생각을 해볼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뭐 흔히 하는 말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새로운 장애물 앞에서 지금까지 잘 해온 걸어온 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를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 표준이라는 말까지 들을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보다 방역의 성공뿐만이 아니고 방역이 민주적 절차와 함께 이룰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유럽을 기준으로 중세 이후 방역의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됐던 격리를 하게 되면은 사회는 그리고 경제는 얼어붙게 되겠죠.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모델은 격리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나머지는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그 사회 그리고 경제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입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바로 그것이 그래서 민주주의적 방식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집단 지성이 발휘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 같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20년 한국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모델, 그 표준형 모델이라는 찬사를 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전 세계의 독보적인 그런 존재로 부각됐던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중간에 위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결국 방역에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다수의 작은 힘들이 하나하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힘들이 다 함께 모여서 결국 큰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모아지는 것,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것. 그런데 말같이 쉽지는 않죠. 각자 개성이 강한 개개인, 작은 개개인들이 모여서 큰 대열을 이루는 건데 그 대열 안에서 일부 극소수가 역행을 한다던가 일탈을 한다던가 했을 때 그 전체 대열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진을 상상을 해보면 알죠. 한 명 한 명은 그냥 걸어가는 건데 이것이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멋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건데 그중에 한두 명이 역행한다든가 혹은 비뚤어지게 간다든가 일탈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전체 대열이 다 망가지게 되죠.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중간에 소수의 역행, 소수의 일탈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 전체 대열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런 위험이 늘 산재한다는 것. 그게 또한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험하고 위태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결과가 아름답다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는 동안에는 엄청난 시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은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과거보다 더 전체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초기 방역에 실패한 서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은 도처에 놓여 있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구촌 지역들 가운데에서 전체주의 체제가 강화된 국가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량만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여 구성원 모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소수의 역행 그리고 일탈 이런 것들을 집단 지성으로 그리고 연대의식으로 막아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강하지만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한 철학자의 말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죠. 제가 아까 근대 시대, 근대 사상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게 표현하면 합리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합리주의 안에 개척정신 그리고 탐험정신, 어떤 이성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던 것이 근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국가의 탄생, 강력한 국가라 하면 폭력을 더 강화시킨 그런 국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본주의의 탄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욕을 정당화시키고 복권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런 자본주의의 시대, 그것이 이제 근대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대상이나 마찬가지지만 동전의 양면인 혹은 음과 양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근대 정신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한다 그러면 프랑스의 데카르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데카르트와는 좀 색깔이 많이 다른, 결을 많이 달리하는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심신이원론과 같은 그런 그 데카르트의 사상과 달리 심신이 이원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근대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충돌을 빚을 수도 있는 그런 사상가였는데, 스피노자가 20세기 말 들어와서 유럽의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유도 합리주의의 이름으로 전체주의적 역할을 해왔던 그런 근대 정신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부각된 철학자가 바로 이 스피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노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유명한 말이죠. 한국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죠. 이 말의 주인공으로 스피노자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왜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한국에 알려져 있는지 자체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서유럽에서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이 마틴 루터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미스테리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정신은 스피노자의 정신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발견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스피노자의 사상과도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다시 고쳐서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어떤 그 핵심은 아닌데, 그 스피노자가 그의 평생 역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에티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죠. Sed omnia praeclaratam difficilia quam rara sunt.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모든 귀한 것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제가 아까 민주주의의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방역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잘 이루어온 것들도 있었고 가다가 삐끗하는 그런 일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싶은, 다시 말해서 다 쓸어 담아버리고, 일탈하는 사람들 쓰레기바퀴로 다 쓸어 담아버리고 전부 못 가게 가둬버리고 폐쇄시켜버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제일 간단한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경제라는 말, 효율이라는 말, 그 자체가 반드시 민주주의적 방식과 공존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민주주의를 신봉을 한다면 참아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견뎌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주의는 강하지만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험하다, 이 말을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